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육 능력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근육 능력. 자, 우선 이번 4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근육의 작용 기전, 어떤 메커니즘으로 근육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근섬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근육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김코치의 예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코치는 스키 코치예요. 예. 본인도 이제 그 대학 시절 스키 선수 했었고, 근데 보조 코치로 이제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딜레마에 하나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점프하고 크로스 컨트리 종목을 함께 출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완전히 이제 그 같은 스키지만 완전히 그 체력 요소가 다른 것들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프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하고 파워,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의 경기 능력을 요하는데, 이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야 될 거냐, 그러면은 민첩성에 맞춰야 될 거냐, 파워에 맞춰야 될 거냐, 아니면 완전 반대쪽에 지구력을 맞춰야 될 거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 예전에 우리 김 코치가 한참 활동할 때 어떤 그런 그 체육 이론을 보면요, 지구력 쪽에 트레이닝을 하면은 민첩성하고 파워 쪽은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또 반대로 민첩성과 파워 쪽에 트레이닝하면 지구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그 대학의 유명한 운동 생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제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크게 관계 없다, 이런 것들이 실험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이 크로스 트레이닝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성질의 어떤 그 트레이닝들을 동시에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의 어떤 그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트레이닝 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이 뭐 2004년에도 이런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그 실험,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키 특정적 파워, 스키 특정적 파워라는 거는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이죠. 지구력인데, 어, 뭡니까, 그 스키 선수들, 스키어들 보면은 크로스 컨트리 할 때 폴대를 잡고 이렇게 지치는 동작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 동작, 순간적인 그 동작은 파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스키 특정적 파워 훈련, 상체에 대한 요런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 58명의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키의 이 당기는 동작하고 유사한 어떤 그 웨이트 장비를 개발을 해요. 근데 그걸로 10주간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거지. 트레이닝 시키고 10주 후에 트레이닝 사전 사후 검사까지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러면 향상이 됐는지 그걸 보는데, 상체 파워하고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 요 세 가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향상이 됐어. 한 25% 정도가. 근데 이제 향상된 요 25%는 스키에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하고 유사한 그 아까 실험 장비, 웨이트 장비, 그게 이제 원인이 됐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순발력, 파워 쪽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향상이 됐고,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75%, 경기력에 미쳤던 75%는 개인차는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성숙이라든지 기술, 지구력, 장비, 열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그 운동 구성 요소가 있죠. 그래서 뭐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 그 다음에 뭐 유연성, 뭐 협응성,
협응성, 평형성 쭉 있는데 어느 경기든지 딱 근력만 100% 차지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크로스 컨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 컨트리라는 종목 자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구력이죠. 지구력을 굉장히 요하는 운동이지만 좀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스키폴대를 이렇게 당기는 동작, 이런 동작은 지구력도 있어야 되지만 파워도 있어야 된다,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떼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크로스 트레이닝 교차 훈련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근육을 움직일 때 말입니다. 뭐 근육 트레이닝을 할 때 일단 그 기본적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선 뇌에서 명령을 합니다. 뇌에서 신경 자극이 내려오게 되죠. 신경 세포로부터 뇌에서 신경 자극 명령을 한다.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이 중추신경계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운동신경하고 만나죠. 운동신경과 만나서 마지막에는 근섬유에 신경 자극을 줘서 근섬유가 수축하고 그 수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유선입니다.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불의의 사고 또는 어떤 그 외부의 특정한 이슈에 의해 가지고 끊어진다. 끊어지면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요 이제 이 신경 자극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신기한데 우리 뇌에서 신경을 뇌에서 보내죠. 신호를 이제 신경 자극이라는 걸 보내고 그게 결론적으로 근육에 직접 명령을 내려서 닿아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 신경 자극은요 어느 섬유를 수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수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축을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명령까지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동작을 학습할 때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순서가 있는데 우선 시각적인 심상에서 visual imager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운동 선수들이 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운동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디빌더 같으면은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포즈를 잡고 특히 이제 프리포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음악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모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한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스쿼트 할 때는 동작이 좀 복잡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쿼트 동작을 쪼개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골반의 전방경사 유도하고 전방경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3분의 1 스쿼트 그 다음에 하프 스쿼트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쿼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운동 종목에 관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에 맞게 특정적으로 맞춰서 연습을 시켜야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신경 전달 경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벤치프레스 또는 스쿼트 처음 할 때랑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몇 개월 이후에 또는 몇 년 이후에 스쿼트를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경을 전달하는 경로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조금 복잡한 자세지만 아주 간단한 자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튼 이렇게 뇌에서 명령하고 그 신경 자극이 우리 신경을 타고 와서 직접 근섬유에 자극을 주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근육의 구조와 수축입니다. 우선 근육 수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이두근이고요. 이제 덤벨을 쥐고 있네요. 자, 윗 방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단축성 수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근육이 짧아진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나오나요? 자, 이게 단축성 수축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상태, 단축성 수축이고요. 반대로 이 상태가 신장성 수축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단축성 수축을 con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고, 신장성 수축을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움직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상태로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또는 벽을 밀고 있는 거, 또는 매달려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죠.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지만 근육의 힘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상태를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근육의 수축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구조를 보면 여튼 이 우리 그 아주 굵은 전기줄을 횡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이 근육은 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잖아요. 아킬레스 건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비장근이 되겠죠. 가스트로네미우스.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을 횡단면으로 잘라 보면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 섬유 다발, 이런 다발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특정하게 한 다발을 이렇게 빼서 보면 그 안에 또 작은 다발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 있고, 거기서 한 가닥을 또 뽑아 봅니다. 뽑아 보면은 그 안에 또 아주 작은 근섬유들이 있어요. 근섬유들이 있고, 그 최초에 또는 최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닥을 뽑아내면 이제 요게 근섬유가 되는 것이죠. 가장 최소의 단위.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열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결속이 단단한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구조로 근육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그 여러 뭐 포털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통해서 근육의 구조 또는 뭐 머슬, 그죠. 머슬 또는 머슬 스트럭처, 뭐 그런 식으로 머슬만 검색하셔도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이제 요 이전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근섬유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섬유 한 가닥을 뽑았습니다. 요걸 이제 우린 근원섬유라고 하고요. 요 근원섬유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큰 점은 마이오신 세사 M 라인이라고 하고, 요 큰 점에 비해서 작은 점은 액틴 세사 I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결합된 것을 우리는 A 밴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고, 지금 요 근원 섬유 중에서 이제 가장 최소의 단위가 있습니다. 요 최소의 단위, 자, 요만큼이 근절이라고 그래요. 근절, 살코미어라고 합니다. 이게 근육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근육의 최소 단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살코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액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이 있어요. 그리고 트로포닌이 있고 마지막으로 트로포마이오신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근절, 사르코미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요 이제 미국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시면은 요런 시험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다음 중 뭐 근절에 또는 사르코미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구성 요소로 맞는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튼 이 근절을요 딱 봤어요. 나눠 보니까 지금 요 이제 굵은 게 말입니다. 여기 미오신이고 이 가는 게 액틴입니다. 가는 세사, 뭐 굵은 세사, 가는 세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미오신 같은 경우에는 요래 생겼더라. 요 놈은 이제 요 콩나물 머리 같이 생긴 이제 요걸 이제 머리라고 그 밑에 이제 꼬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지금 이제 휴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된 상태고요. 이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는 세사 액틴은 보니까 액틴이 알갱이처럼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액틴에 보면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살짝 요렇게 있어요. 있고 이제 그 실처럼 검정색 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요거는 이제 트로포미오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수축을 할 때 칼슘 이분자가 이 트로포닌에 붙습니다. 트로포닌에 붙으면 어, 지금 이 트로포미오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이오신이 붙을 자리를 이렇게 트로포미오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수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칼슘 이분자가 트로포닌에 딱 닿는 순간 이 트로포미오신이 로테이션 합니다. 돌아가면서 마이오신이 붙을 자리를 열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액틴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동그랗지만 사실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면 요렇게 동그란 데서 요렇게 움푹 홈이 파여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마이오신 헤드가 붙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트로포미오신이 막고 있다가 칼슘 이분자가 트로포닌에 닿으면 요 트로포미오신이 로테이션 하면서 그 미오신 헤드가 붙을 여기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수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예. 자, 이 근활주설은 영상을 보시면은 더 확실히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근활주설 또는 슬라이딩 필라멘트 서리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활주설을. 네. 자, 운동신경과 운동단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제 요 그림이 운동신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구조물들의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운동단위라는 게 있는데, 이 운동단위 뭐냐? 하나의 신경섬유, 신경세포, 신경섬유 그리고 이 신경섬유가 활성화시키는 근섬유들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 그 근활주설 이전에 그 사진에서 봤을 텐데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운동신경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뇌에서 우리 그 명령을 한다 그랬죠.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신경자극이라는 걸 이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이라고 봅시다. 쭉 이렇게 신경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근섬유가 있어요. 자, 이걸 근섬유라고 근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붙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붙어서 그 신경 자극이 이렇게 신경섬유를 타고 세포를 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명령 내림으로 해서 이 근육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슬라이딩 필라멘트 근활주설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면서 근육을 당기면서 근수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운동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 단위가 크다, 운동 단위가 적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제 운동 단위가 크면 이 신경 섬유
이 신경섬유가 지배하는 근섬유의 숫자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거고, 이 섬유의 숫자가 적으면, 지배하는 근육의 숫자가 적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경 자극에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명령이 되어서 내려간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운동 단위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 신경과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 단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운동 단위가 크면 힘의 세기가 크겠죠.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동작들은 굉장히 운동 단위가 크겠죠. 그 반면에 덤벨 커리라든지 그런 운동들은 운동 단위가 적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근섬유 타입입니다. 유형. 우선 지금 저희들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죠. SO 그리고 FOG 그리고 FG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SO는 슬로우 옥시데이티브 그래서 느린 산화적 그런 말이고, FOG는 패스트 옥시데이티브 글리코리지스 그래서 빠른 산화적 해당 과정적 그런 뜻이고요. FG는 패스트 글리코리지스 그래서 빠른 해당 과정적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섬유 유형이 세 가지인데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우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패턴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름 뭐냐면 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트위치, 꼬임이 느리다는 이야기죠. 수축이 느리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트위치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FOG는 FTA 그리고 FG는 FTB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용어고, 이제 세 번째로 쓰는 게 타입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타입 1 그리고 타입 2A 그리고 타입 2B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SO, FOG, FG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섬유에 따른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근섬유의 평균 비율입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근섬유의 평균 비율이 SO, 지근, 다른 말로 이제 지근이라고 그래요. 꼬임이 느리다 그래서 지근이라고 그러고, FT 쪽은 꼬임이 빠르다 그래서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자입니다. 한자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색깔로 또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적근, 백근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한 50% 정도가 지근이 SO가 참여를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에서 FOG가 35% 그리고 FG가 15% 정도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일반적인 배열입니다. 물론 이제 그 FOG하고 FG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FOG 섬유들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FOG 섬유들이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섬유 수축 스피드입니다. 자, SO는 느리고 FOG는 빠르고 FG 빠릅니다. 자, 최고 수축력 도달 시간입니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SO는 0.12초, FOG는 0.8초, FG도 0.08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축력입니다. 자, SO는 적다, FOG는 크다, FG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섬유의 크기예요. 자, SO는 적다, FOG는 중간 정도, 그리고 FG는 근섬유의 크기도 크다. 그리고 피로 정도입니다. 자, SOG는 피로에 강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할 수 있고요. 자, 이 FOG는 SO보다는 피로에 약해요. 하지만 FG보다는 피로에 강하겠죠.
그다음에 FG는 쉽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장시간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 단시간에 끝나는 운동들에 주로 쓰이는 섬유고요. 그다음 이제 유산소 능력입니다. SO는 유산소 능력이 높아요. FOG는 중간 정도, FG는 낮습니다. 모세혈관의 밀도인데 이 유산소 능력과 모세혈관의 밀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능력이 높으면 모세혈관의 밀도도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FOG는 높다. 그 다음에 FG는 낮다. 자, 무산소 능력입니다. 자, 반대로 SO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FOG는 중간 정도, FG는 무산소성 능력이 높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섬유의 어떤 특성들을 조금 알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 근섬유 이 세 가지 근섬유가 세 가지 있지만 이 각각의 세 가지에 관한 그 명칭들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근섬유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근섬유를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FT하고 ST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운동 강도에 따른 근섬유의 참여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가 낮을 때 또는 운동의 힘이 크기가 작을 때, 근력이 작을 때는 주로 SO 섬유가 참여를 많이 해요. SO 섬유가 참여를 하다가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FOG 섬유, 그리고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FG 섬유가 참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운동 강도가 낮으면 SO가 무조건 참여하고, 운동 강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속근 섬유가 참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참여율이 이렇게 그 시점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 마지막에 뭐냐면 FG, FOG, 여기 이제 SO가 되겠죠. 운동 강도, 근력의 힘이 크기가 클 때, 다시 이야기하면 저항성 트레이닝으로 운동 강도가 높을 때는 이 세 가지 섬유가 모두 다 참여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그 운동 강도나 근력의 크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속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텍스트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요 그림은 운동 단위에 따라서 동원되는 근섬유, 그리고 한번 수축 시 내는 힘, 그리고 피로가 오는 시간들을 이제 이거 도표로 도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선 그 운동 단위에도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FF,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는 운동 단위를 FF라고 하고요. FR이라는 또 운동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S라는 운동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운동 단위를 나누고요. 이제 요것들은 근섬유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FG하고 연관이 있고요. FF는, 그리고 FOG하고 FR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S하고 SO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운동신경이 F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근섬유죠. 그 속근섬유 중에서도 타입 2B 쪽의 섬유입니다. 운동신경이 커요. 지금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운동신경이 이렇게 큽니다. 예,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크고 중간 정도 되고 SO 쪽은 운동신경 크기가 작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의 크기가 크고 이제 작은 것은 이제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신경 섬유 다발들이 나와서 근육을 지배하고 있죠. 근육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신경을 보내면 정기적인 그 자극을 보내면
이 운동 단위가 크면 훨씬 더 움직이는 근섬유의 숫자도 많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FG하고 SO하고 지배하는 섬유의 크기가 다르죠. 근육의 양이 이제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FOG는 중간 정도 그렇게 나타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수축 시 내는 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위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트위치는 이제 꼬임이라는 이야기고, 수축력으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축력이 높게 나타났죠. 50, 수치로 50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FOG는 한 20 정도의 그런 수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ST 슬로우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는 낮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훨씬 더 길다. 반면에 속근섬유 FG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지속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무엇에 비해서? SO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FOG는 역시 중간 정도의 그런 크기를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 피로가 이제 오는 시간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1분 지나서, F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 이상이 되니까 거의 바닥이 났어요. 거의 이제 피로가, 왔다는 거죠. 보통 이제 FG 섬유 같은 경우는, 수초 이내에 끝나는, 그런, 운동들에서 많이 쓰이는 근섬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제법 같습니다. 하지만 60분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 전에 이제 피로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걸 보면은 그 예전에 프로 바디빌더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쪽에 있는 선수들이 한 부위당 45분을 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저산 시스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SO 같은 경우에는 60분이 지나도 피로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분 이상 장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이렇게 근섬유의 유형 그리고 이제 그 근섬유마다 어떤 그 특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특성을 아시고 이 근섬유의 특성은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직근섬유가 속근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속근섬유 중에서도 타입 2B 다시 이야기하면 FG 섬유가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FOG로 바뀔 수는 있어요. 변환하고 적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그 SO 쪽의 섬유들은 지구력 쪽의 섬유들이 선수들의 근섬유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G 쪽은 말이죠. 단거리 스프린트 선수들의 섬유 비율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섬유 비율의 분포를 보면 대개는 SOG가 50% 그리고 FOG가 35%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FG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